혹시 늦은 밤 야식이 당겨 배달앱을 켰다가 수많은 후기들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단 한 줄의 글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건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스마트폰 화면 속 별점과 리뷰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자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뻗은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여기 그 믿기 힘든 가능성을 마주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유튜버이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강지훈 씨. 그의 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됩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그는 노트북의 하얀 불빛에 의지해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곤 했습니다. 미친 사건의 기록들, 사람들의 분노와 환희가 뒤섞인 댓글들. 그 속에서 그는 종종 진실의 조각들을 발견해내곤 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놓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습관처럼 배달앱을 켠 지훈 씨. 새로 생긴 동네 한식집의 정갈한 메뉴 사진에 이끌려 오가는 집밥이라는 가게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그는 직업적인 버릇처럼 가게의 리뷰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4.8점. 상당히 높은 평점이었어요. 화면을 가득 채운 찬사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해요.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집니다. 양도 푸짐하고 최고예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칭찬 일색의 리뷰들이었죠. 하지만 지훈 씨의 시선이 향한 곳은 그 반대편, 가장 낮은 별점을 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법이니까요. 필터를 별점 1점 순으로 바꾸자 화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음식이 식어서 왔어요. 배달이 너무 늦었네요. 예상 가능한 불평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는 무심하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가장 최근에 달린 일주일 전의 리뷰. 아이디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 그리고 별점 1점과 함께 남겨진 너무나도 짧고 선명한 한마디. 살려주세요. 지훈 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타일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짓궂은 장난 같은 걸까? 그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본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음식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신 배달 용기 귀퉁이와 함께 어두운 방바닥의 일부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죠. 초점이 맞지 않아 형체를 알아보기는 어려웠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감각만큼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음식이 맛있었다 혹은 맛없었다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급하게 누군가의 눈을 피해 몰래 찍은 듯한 흔적.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리뷰를 작성한 박소희라는 사용자의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텅 빈 페이지뿐이었습니다. 다른 가게에 남긴 리뷰도 활동 기록도 전무했습니다. 마치 리뷰를 남기기 위해 처음으로 앱에 가입한 사람처럼요. 지훈 씨는 다시 오간의 집밥의 리뷰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4.8점이라는 높은 평점과 수많은 칭찬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비명. 이 극명한 대비는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수많은 찬사라는 두꺼운 커튼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의 절박한 외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그 두 글자에 담긴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세상에 던진 마지막 구조 요청일지도 모르는 이 5글자를 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강지훈 씨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선명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리뷰가 남겨진 가게 오간의 집밥. 그곳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이 짧은 문장의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한번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살려주세요. 5글자가 만들어내는 기괴한 조합. 누군가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그 짧은 문장에 실린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장난이라면 지나치게 악질적이었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구조 신호일 겁니다. 그는 가장 먼저 가게의 기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한식집. 가게 이름은 오간의 정성 백반. 이름만 들어서는 푸근한 인심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죠. 프로필 사진 속 가게 주인 오정식 씨의 얼굴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50대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그 얼굴 뒤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게의 평점이었습니다. 5점 만점에 4.8점. 이 정도면 배달앱 상위권에 속하는 소위 말하는 맛집의 점수였죠. 살려주세요 라는 리뷰가 달린 가게의 평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의아함을 느낀 강지우는 리뷰 탭을 눌러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온통 별 5개짜리 리뷰의 향연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양도 푸짐해요. 단골 될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찐맛집입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져요. 인심이 정말 후하세요. 서비스로 주신 반찬도 잘 먹었습니다. 칭찬 일색의 리뷰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수십 개의 리뷰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무언가 기묘한 위화감이 그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칭찬의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음식 맛보다는 친절한 사장님과 푸짐한 인심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해준 모범 답안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처럼 개성 없는 문장들이 기계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죠. 더 이상한 점은 별점 4점 이하의 리뷰를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리뷰 중에 비판적인 내용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떤 식당이든 모든 손님의 입맛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사소한 불만이나 아쉬움을 토로하는 리뷰 한두 개쯤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 오간의 정성 백반의 리뷰 페이지는 마치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찬양과 감사만이 허락된 성역처럼요. 강지훈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는 살려주세요 리뷰가 달린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전후로 등록된 다른 리뷰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규칙성이 발견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소희 씨의 리뷰가 등록된 직후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약속이나 한 듯 10개가 넘는 별점 5점짜리 리뷰가 연달아 달렸습니다. 그 리뷰들은 모두 사장님의 친절함을 칭찬하며 문제의 1점 리뷰가 보이지 않도록 페이지 아래로 빠르게 밀어내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쁜 글을 덮어버리기 위해 좋은 글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여론 조작의 흔적이었어요. 배달 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지우는 검색 엔진을 켜고 가게 이름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맘카페, 맛집 블로그, 소셜미디어까지 그 가게에 대한 온라인상의 모든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블로그 포스팅 하나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2년 전 작성된 어느 방문 후기였습니다. 글쓴이는 음식 맛이 기대 이하였고 특히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글의 마지막에 이런 추신이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배달앱에 솔직하게 리뷰를 남겼는데 얼마 안 가서 삭제되었더라고요. 가게 주인이 직접 요청해서 내린 건지 좀 찝찝하네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비슷한 경험담들을 여러 커뮤니티에서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오간의 정성 백반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글을 남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글이 삭제되거나 혹은 수많은 칭찬 댓글에 묻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이용자는 가게 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받아 리뷰를 내려달라는 집요한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자 거대한 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오정식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상의 흔적을 지워왔던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평판 관리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삭제된 리뷰들 중 유독 강지훈의 눈길을 끈 내용들이 있었어요. 주방 안쪽에 계신 아주머니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괜히 눈치 보였어요. 사장님은 친절한데 서빙하는 직원이 너무 기계적이고 겁에 질린 듯한 느낌? 사장님이 직원분을 대하는 말투가 손님인 제가 듣기에도 좀 거슬렸습니다. 음식이나 위생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판의 화살은 한결같이 가게의 분위기와 사장과 직원 사이의 관계를 향하고 있었죠. 조작된 칭찬의 벽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게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위압감과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강지우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소희 씨의 살려주세요 라는 절규는 결코 충동적으로 터져나온 외마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느끼고 지나쳤던 그 불편함의 실체이자
조작과 은폐라는 두꺼운 벽을 뚫고 나온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와 글자들이 가리키는 진실의 파편들은 모두 하나의 장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그곳의 문을 열고 눈으로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수많은 의심과 가설들. 하지만 결국 진실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차에서 내려 낡은 상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로만 존재하던 그 가게가 이제는 회색빛 실체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행복식당. 정겨운 손글씨로 쓰인 간판은 그 이름처럼 소박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오후 거리는 한산했고 가게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리뷰를 보지 못했다면 지훈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오래된 동네 밥집이구나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문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5글자가 가게의 평범한 풍경 위에 검은 잉크처럼 번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는 삐걱거리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딸랑 하고 울리는 익숙한 종소리가 그를 맞았습니다.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더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네댓개쯤 되어 보이는 테이블과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 오래된 기름 냄새와 찌개 냄새가 뒤섞여 묘한 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방과 홀을 구분하는 낮은 가림막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쉰을 훌쩍 넘긴 듯한 나이, 푸근한 인상에 하얀 위생모를 쓴 남자. 가게 주인 오정식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아이고, 이쪽 편한 자리에 앉으시죠. 그는 과장스러울 만큼 환한 미소와 우렁찬 목소리로 지훈을 맞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느꼈던 음습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인심 좋은 동네 식당 사장님의 모습. 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하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로 드릴까요? 저희 집은 김치찌개가 일품인데 뜨끈하게 한 뚝배기 하고 가세요. 오정식은 메뉴판을 가져다 주며 살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지훈은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의심을 떨치려는 듯 그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김치찌개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잘 생각하셨어요. 금방 맛있게 끓여다 드릴게. 오정식은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의 어디에 사람을 올가매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말인가? 모든 것이 자신의 섣부른 추측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잠시 후 주방 안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야, 물 좀 갖다 드려라. 그 순간 지훈의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박소희. 리뷰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가림막 너머에서 작고 마른 체구의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짙은 회색의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2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푹 숙인 고개, 힘없이 축 처진 어깨.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식하는 듯 주눅이 든 걸음으로 지훈의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침묵 속에서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짧게 정돈되지 않은 손톱, 그리고 무언가에 스치거나 긁힌 듯한 희미한 상처들. 지훈은 무언가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주방 쪽에서 느껴지는 오정식의 날카로운 시선에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시자처럼 홀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소희는 물컵을 놓자마자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리는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지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잠깐 격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나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려 도움을 청하는, 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긴 그야말로 구조를 요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리뷰 속 5글자가 그녀의 눈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으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주방에서 오정식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소희야, 뭐하냐? 반찬 준비 안 하고.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주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려가듯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곧이어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오정식은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소희가 아직 일이 서툴러서요. 낯도 많이 가리고. 손님 오시면 긴장을 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그녀를 변호하는 듯 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그것이 그녀는 내 통제하에 있다는 서늘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찌개는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지훈은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친절한 사장님과 겁에 질린 직원.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기이하게 느껴지는 이 공간.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게에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는 방금 전 스쳐 지나간 박소희의 그 절박한 눈빛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뱃속은 든든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찝찝함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죠. 인심 좋게 양도 많다며 웃던 가게 주인의 얼굴과 그 뒤편에서 그림자처럼 서있던 직원의 공허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교차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감각, 그 불쾌한 위화감의 정체를 그는 아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자 가게 주인 오정식이 기다렸다는 듯 그를 맞았습니다. 기름기가 밴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아이고,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손님? 지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계산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그 직원 박소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어떤 것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오직 포스기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그 네모난 기계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주인인 오정식의 존재감이 유독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오정식의 주머니에서 다소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지훈을 향해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가 와서. 그렇게 말하며 오정식은 몸을 돌려가게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지훈과 박소희 두 사람만이 남겨진 겁니다. 감시의 눈이 사라진 그 찰나의 정적. 박소희 씨가 계산을 위해 지훈의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끝나고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돌려주는 그 순간 그녀의 차갑고 축축한 손끝이 지훈의 손바닥을 의도적으로 스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전달하려는 절박함이 담긴 접촉이었습니다. 지훈의 손바닥 안으로 작고 딱딱하게 접힌 무언가가 감쪽같이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그 이물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여전히 오정식의 통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카드와 영수증 그리고 그 정체 모를 쪽지를 함께 쥐어바지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1초 남짓한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소희 씨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아주 잠깐,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녀의 시선이 들려 지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신락 같은 기대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무언의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다시 포스기 화면으로 도망치듯 떨어졌습니다. 때마침 전화를 끄는 오정식이 다시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조심히 가세요, 손님. 또 들러주시고요. 지훈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딸랑 하고 울리는 문소리가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가게에서 두어 블록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 들어서서야 그는 비로소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손을 꺼냈죠. 손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생경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친 것은 냅킨 한 귀퉁이를 급하게 찢어낸 듯한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땀에 젖어 축축했고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으로 너덜너덜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작은 쪽지를 쥐고 있었을까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힘주어 꾹꾹 눌러 쓴 탓에 연필심 자국이 종이를 뚫을 것만 같았습니다. 핸드폰 신분증 못 나가요, 제발. 단어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의 무게는 그 어떤 긴 문장보다도 무겁게 지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게 안에서 느꼈던 위화감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쪽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배달앱 리뷰에 적혀있던 6글자 살려주세요. 그건 단순한 장난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처절한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가게를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손바닥 안에 남은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땀과 긴장으로 축축하게 젖어 형체를 잃기 직전인 작은 영수증 뒷면. 그 젊은 직원이 박소희 씨가 제게 목숨을 걸고 건넨 전부였습니다. 차 문을 잠그고 혹시나 누가 볼세라 몸을 깊숙이 숙인 채 저는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리는 글씨체.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남긴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간신히 형태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들을 따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절박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분증. 사장님이 가져갔어요. 첫 문장부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신분증. 이 사회에서 한 개인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수단. 그것을 빼앗겼다는 건 단순히 신분증을 분실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박탈당했다는 뜻이었죠. 이어서 적힌 내용은 그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매일 검사해요. 가족이랑 통화할 때도 옆에서 들어요. 통제.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마저 감시하며 서서히 고립시키는 것. 가게 주인의 그 인자해 보이던 얼굴 뒤에 이토록 집요하고 악랄한 모습이 숨어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그저 돈 못 받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박소희 씨의 체념과 절망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문장은 앞선 모든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는 차가운 비수와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못 나가게 해요. 2층 창고에서 자요. 제발. 감금.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이었습니다. 친절한 동네 식당인 줄로만 알았던 그곳은 사실 한 젊은 사회초년생의 자유를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대한 감옥이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임금 체불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이 얼마나 아니랬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22살 박소희 씨. 그녀는 부푼 꿈을 안고 낯선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일자리를 구하던 중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오정식 사장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타지에서 의지할 곳 없는 청년에게 내가 아빠처럼 잘 챙겨주겠다는 말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덫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 신분증은 내가 잘 보관해줄게. 월급은 모아서 한 번에 크게 챙겨줄 테니 당장 필요한 용돈만 받아가렴. 이런 말들로 경계심을 허물고 서서히 그녀의 세상을 자신 안으로 가두기 시작한 거죠. 물리적인 쇠사슬이 아니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챙겨주겠니와 같은 은혜를 가장한 교묘한 말이 그녀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촉새가 되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겠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겁니다. 신분증도 없고 수중에 돈도 없고 휴대전화마저 감시당하는 상황. 낯선 도시에서 그녀가 도움을 청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오정식 사장은 바로 그 점을 그녀의 약하고 외로운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별점 1점 리뷰에 숨겨진 살려주세요 라는 단어. 그것은 장난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감시의 눈을 피해 아주 잠깐 손에 쥘 수 있었던 스마트폰으로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세상에 보낸 그녀의 진짜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몰래 건네준 이 쪽지는 그 구조 신호에 응답한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다시 곱게 접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너무나도 무거운 증거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긴 자유를 되찾아 주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되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땀으로 축축해진 작은 종이 조각.
그 안에 담긴 몇 개의 단어는 제 머릿속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월급 못 나가요. 삐뚤빼뚤하고 다급하게 눌러쓴 글씨는 그 자체로 하나의 비명이었습니다. 단순한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감금이자 착취였습니다. 박소희 씨가 배달앱 리뷰에 남겼던 살려주세요 라는 5글자의 무게가 이제야 비로소 현실의 무게로 심장을 짓눌러 왔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유독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그 가게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그녀를 끌어내고 싶다는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박소희 씨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오정식. 사람 좋은 미소 뒤에 서늘한 이면을 숨기고 있는 그 남자가 눈치라도 채는 순간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그녀는 더 깊은 고립에 빠질 터였습니다. 이성은 차갑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수없이 저장된 연락처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을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잠시 망설이던 손가락이 112를 눌렀습니다. 짧은 연결음이 끝나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미스터리를 취재하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보할 사건은 단순 실종이나 폭행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한 젊은 여성이 신분증을 빼앗긴 채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배달앱 리뷰에서 시작된 이야기. 몰래 건네받은 쪽지. 마치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정황을 하나씩 읊었습니다. 처음 발견했던 살려주세요 리뷰부터 조직적으로 삭제되던 비판 댓글들, 그리고 오늘 직접 마주했던 박소희 씨의 겁에 질린 눈빛과 그녀가 건넨 쪽지의 내용까지.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도 신중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지훈 씨.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쪽지 원본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해당 가게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요. 일단 저희 쪽에서 조용히 내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만 섣불리 움직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 절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저희와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해 주십시오. 전화는 끊겼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가 그 가게의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박소희 씨는 홀로 그곳에서 버텨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출된 이유는 또 어떨까요? 신분도, 돈도, 기댈 곳도 없는 22살의 사회초년생이 감당해야 할 트라우마와 현실적인 문제들은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문득 과거 비슷한 사건을 취재하며 인연을 맺었던 한 인권단체의 활동가가 떠올랐습니다.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활동가의 목소리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단단하고 신속했습니다. 강지훈 기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즉시 개입해야 할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구출되는 즉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쉼터를 확보하고 법률적 지원과 심리 상담을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경찰 쪽과는 저희가 직접 소통하며 공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한 구출과 그 이후의 안정적인 회복입니다. 경찰이라는 공권력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갖춘 전문가 집단.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구출 작전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경찰서의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형사 2명과 방금 전 통화했던 인권단체의 활동가가 함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모아온 모든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사팀장은 쪽지를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쪽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걸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강지훈 씨뿐이라 오정식이가 발뺌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가게 내부 CCTV나 주변 상가의 CCTV 확보가 시급하겠군요. 인권단체 활동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유사 사례들을 보면 가해자들은 보통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하거나 통화 내역을 감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출 작전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철저히 고립시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구출과 동시에 신분증과 통장 등 개인 소지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요. 그게 없으면 피해자는 또다시 무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논의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정식의 영업시간, 가게의 구조, 주변 지리, 박소희 씨가 주로 일하는 시간대까지 모든 정보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무작정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접근해 오정식을 방심시킨 후 박소희 씨를 안전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저녁 영업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고 오정식의 경계심이 가장 풀어졌을 때죠. 저희 팀원 2명이 위생점검을 나온 구청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갈 겁니다. 한 명이 오정식과 대화를 나누며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주방에 있는 박소희 씨에게 접근해서 신분을 밝히고 의사를 확인한 후 함께 나오는 겁니다. 형사의 설명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둠이 내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가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시간. 그 불빛 아래에서 홀로 떨고 있을 22살의 그녀를 우리는 반드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남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정식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강지훈 씨가 법정 폭도에서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한 분노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억울함만이 남아있었죠. 마지막까지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고 배은망덕한 직원 하나 때문에 공들여온 식당이 망하게 되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읊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 그 서늘할 정도의 자기 연민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력 착취와 감금에 가까운 통제의 협박. 낱낱이 밝혀진 그의 범죄 사실들은 그가 내보이던 인심 좋은 사장님의 미소 뒤에 얼마나 거대한 악의가 숨어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박소희 씨의 시간이 다시 원래대로 흐르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출된 직후 그녀는 한동안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밝고 시끄러웠고 모든 사람의 평범한 친절조차 의심해야 하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강지훈 씨는 취재를 넘어서 한 명의 어른으로서 그녀가 다시 세상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고 싶었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또 더뎠습니다. 인권단체를 통해 연결된 보호시설에서의 첫 상담날, 강지훈 씨는 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넘는 상담이 끝나고 나온 박소희 씨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어떤 희망도 그렇다고 어떤 절망도 읽을 수 없는 그저 텅 비어버린 표정이었죠. 그녀는 강지훈 씨를 발견하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힘들었죠. 강지훈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말로 꺼내는 게 마치 다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굳게 맞잡은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강지훈 씨는 어떤 위로의 말도 섣불리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의 무게를 감히 아는 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에서 걸으며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 조사를 통해 돌려받은 그녀의 물건들 속에서 낡은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오정식에게 빼앗겼던 바로 그것이었죠. 상담사가 건넨 주민등록증을 받아 든 박소희 씨는 사진 속의 자신을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앳되고 조금은 겁먹은 듯 보이지만 그래도 분명한 희망을 품고 서울로 올라왔던 2년 전의 박소희.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아주 천천히 쓸어보더니 이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려보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2년간의 공포와 서러움, 그리고 빼앗겼던 자신을 되찾은 안도감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 조금씩 정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느리게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만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서툴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심리치료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강지훈 씨는 가끔씩 그녀에게 연락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답으로 돌아오던 그녀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시설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봤다는 이야기, 그림 그리기 시간에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들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지훈 씨는 박소희 씨와 함께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으로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어요? 강지훈 씨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차마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렸거든요. 이제는 다 말씀드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원래 제빵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다시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체념이나 두려움 대신 아주 작은 씨앗 같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훈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법의 심판만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존재합니다. 오정식이 받게 될 처벌이 박소희 씨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되찾으려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찾았을까요? 어쩌면 완벽한 의미의 자유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자신의 삶을 올가매던 거대한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빛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의 무게와 의미를 강지훈 씨는 누구보다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박소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그녀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보호시설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던 날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소희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꾸준한 심리치료와 무엇보다 자신을 온전히 믿고 지지해주는 새로운 이웃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자신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소희 씨에게서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휴대폰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새로 이사한 동네의 공원에서 찍은 평범한 꽃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밖에서 햇볕을 쬐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잊고 살았어요. 잊지 않아 주셔서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그 어떤 거창한 감사 인사보다도 더 큰 울림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을 온전히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소희 씨의 이야기는 다행히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의 작은 비명들을 얼마나 듣고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배달앱 리뷰 창에 남겨진 이 5글자는 어쩌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지만 미처 발견되지 못한 또 다른 박소희 씨들의 절박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가해자 오정식. 그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심 좋은 동네 아저씨, 넉살 좋은 가게 사장님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이웃들은 그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 스며든 악의가 가진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공간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소리 없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매일 가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 자주 시켜먹는 배달 음식점의 직원,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혹시 우리는 그들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항상 어딘가 주눅 들어 보이고 눈치를 살피며 좀처럼 웃는 법이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나요? 유독 특정 인물과 함께 있을 때면 말이 없어지거나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은요? 우리는 그저 성격이 내성적인가 보다,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은가 보내라며 너무 쉽게 단정하고 지나쳐버린 것은 아닐까요? 물론 섣부른 오해나 과도한 개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자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혹시나 하는 작은 의문이 든다면 그 신호를 외면하지는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조용히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박소희 씨가 용기를 내어 리뷰를 남겼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그저 엉뚱한 장난으로 치부하고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을 알아챘기에 우리는 그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우리 혼자서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배달앱 리뷰 창에 남겨진 그 5글자는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피워 올린 작지만 절박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더 큰 횃불로 만들어낸 것은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소희씨가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신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신호는 배달앱 리뷰가 될 수도 있고 늦은 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일 수도 있으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에 남은 설명하기 힘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영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주변의 작은 신음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여주는 당신의 사소한 관심,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